안녕하세요, 준섭입니다. 최근에 브로커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인 감독인데요. 이 감독의 영화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역시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영화와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영화라는 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일본 영화하면 대부분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런 가족 영화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흔히 일본 영화 하면은 러브레터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은 이런 가족애를 그리는 영화를 떠올리는 걸까요? 심지어 짱구는 머물러 극장판 중 제일 인기 있는 시리즈는 어른 제국의 역스편이죠. 일본 영화에서는 헐리우드 영화처럼 폭발이 일어난다든가 화려한 액션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영화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1952년 제작된 원폭의 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 의문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폭의 아이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히로시마 앞바다내 섬학교에 재직 중인 타카코라는 교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향인 히로시마에 들러 원폭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잠시 거리를 둘러보다 원폭으로 불구자와 거지가 되어버린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정부 아저씨는 손자가 한 명 있었고 자신이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해 고아원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타카코가 자신이 지내고 있는 섬에 손자를 데려오려고 하나 가정부 아저씨의 반대가 심했기에 어찌어찌 설득해 자신이 사는 섬으로 데려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보자면, 여기서 타카코는 가정부 아저씨의 손자를 섬으로 데리고 돌아가기 전 과거 히로시마 유치원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원생들이 원폭에서 3명 정도 살아남았다는 소식의 원생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원생들의 근황이 모두 원폭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피폭으로 사망하는 등 암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움을 줬던 당시 유치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교사는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고, 가정부 아저씨는 시력을 잃는 등 타카코가 만나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원폭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카코는 그런 점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외적인 내용만 놓고 보자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일지 모르겠지만, 과거 식민지배를 겪어왔던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한 내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나 제국주의의 광기마저 따뜻한 영화로 바뀌어버리는 이 일본의 발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세계 2차 대전이 이후 시작된 냉전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공산 세력을 늘려나가고 있었고, 중국마저 공산당의 권력을 잡자 미국은 동아시아에 공산 세력이 퍼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일본을 자본주의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에 맞서고자 미국과 손을 잡은 일본도 미국에게 원폭을 맡긴 했지만, 어찌됐든 일본도 진주만 공습이라든가 전쟁 가해라는 이미지를 지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반미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고, 원폭의 아이 같은 원폭 장면이 그대로 담긴 영화가 나와도 절대로 반미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여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 역시 일본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역사적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원자폭탄을 맞았다는 사실과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 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져나갔지만, 이 원자폭탄은 누가 터뜨린 건지,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사실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이런 사태와 맞물려 태어난 영화가 바로 원폭의 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 영화인 람보를 살펴보면 이런 것과 대비되는 재미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람보 시리즈는 당시의 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맡은 화끈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인데요. 의외로 시리즈 1편은 베트남전의 참전용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의 계기를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람보 1의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용사인 존 람보가 전쟁 당시 살아남았던 전후마저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회의감을 느끼며 한 마을에 들어서는데요. 그곳에서 참전용사인 람보를 못 알아본 보안관 공무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마찰이 생기면서 둘 사이의 대치 상황을 벌이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람보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다름 아닌 전쟁 후유증인 PTSD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 자체는 호쾌하지만 그 속에는 베트남전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잔혹했는지를 일깨워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 직후의 일본 분위기와 베트남전 말기의 미국 분위기는 다를 겁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비폐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반공반소를 내세우며 냉전이 시작된 1950년대와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피로와 대탕트 분위기가 짙었던 1980년대는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에 대한 타락적인 고찰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히 슬픈 영화로 마무리하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다만 전쟁 영화가 무조건 비참하고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오락 영화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쟁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멋진 거라던가 3년 용사를 영웅으로 조명하는 이면에는 언제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